자, 이제 다섯 번째 철학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스승 플라톤과의 사상을 대비하며 비교해가면서 또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했던 생각들을 또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책을 볼까요? 자, 그가 관심 가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인 논리학, 진료와 형상의 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 방법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사물들을 서로 다른 무리와 범주로 정리정돈한다. 나는 말 한 마리를 봅니다. 또 다른 말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봅니다. 말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형상, 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데아.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진료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마주치는 여러 존재들을 여러 서랍속에 분류해 놓고 있다. 책상 서랍. 네, 분류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소는 외양간에, 말은 마구간에, 돼지는 돼지 우리에, 그리고 닭은 닭장에 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물건, 양털 제품, 고무로 된 것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먼저는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고 또 사람을 나눠서 구분하고 식물, 동물 또는 그 밖에 무생물,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말로 스무고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먼저 또 술래 아니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뭘 하나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씩 묻는 거죠.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캄보디아에 있습니까? 주인공이 예. 프놈펜에 있습니까? 아니요. 시엠립에 있습니다. 시엠립에 있습니까? 예. 시엠립에 있다. 그러면 또 계속 묻겠죠. 시엠립 시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변두리에 있습니까? 시엠립 변두리에 있습니다.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학교입니까? 예. 그러면 앙코르 대학입니까? 예. 이렇게 하나씩 큰 개념에서 나라에서 또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이 생각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데서 우리 개념과 또 언어의 질서를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학을 그 토대를 마련합니다. 즉 해답과 증명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을 세웠어요. 보세요. 먼저 모든 생물은 죽는다라고 가정하면 또 모든 생물은 죽고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가 생물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사는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logics, 논리학에선 개념사의 관계, 바로 이 경우 생물과 죽는다는 개념사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생물은 모두 죽어요. 생물은 죽는 거예요. 이건 추론이라 할지라도 100%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동물이면 동물은 모두 다 생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물이나 또 동물이 서로 개와 죽음 사이 죽음 관계처럼 늘 확실한 건 아니다.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작은 생쥐가 양과 돼지와 마찬가지로 정말 엄마 주위 품 안에서 젖을 빨 수 있을까? 이는 분명 우리 귀에 아주 낯설게 들리는 말이지만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예요. 쥐는 알을 낳지 않는다. 쥐가 알을 낳는 거 본 적 있어요? 쥐도 우리랑 똑같이 돼지나 양과 똑같이 새끼를 낳아요.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동물을 우리는 포유동물, 매몰이라고 합니다. 매몰. 포유동물 어릴 적에 어미젖을 먹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쥐가 엄마젖을 빠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쥐 새끼도 엄마젖을 먹고 자라겠구나.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그런데 쥐는 사람의 눈을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거지. 쥐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다. 여기 보세요. 자연의 사다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자연의 모든 현상을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돌멩이, 물방울, 흙부스러기 따위에 영혼 없는 사물이 있고요. 그래서 영혼을 갖지 못한 것들에는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이런 것들, 자연의 물질들은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야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한편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바로 생명체라는 겁니다. 생명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영혼이 없는 사물에서 점차 생명체로 나아간다. 영혼이 없는 사물계 다음으로 식물계가 생겨났고, 식물계는 영혼이 없는 사물계와 비교해 볼 때 영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동물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생물체를 두 가지 종속 그룹으로 나눴는데 바로 동물과 사람이에요. 식물에 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류는 분명하고 일목요연해요. 식물체와 비생물체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식물과 동물 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장미꽃과 말이 다른 것처럼 말과 사람에게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자연 속에 이런 식의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식물에서 복잡한 식물로, 단세포 동물에서 복잡하게 진화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이행이 가능해요. 더 복잡해지는, 더 고차원적인 식물에서 또 고차원적인 동물로 이런 이행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사람이 있다고 봤어요. 사람이야말로 자연의 온전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존재. 인간도 식물처럼 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합니다. 동물처럼 감정이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주 고유한 특별한 성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은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식물과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진 아주 고유한 특징.
그래서 사람은 신적인 이성이 불꽃을 지녔다. 신적인 이성이 불꽃. 신이 사람에게만 줬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놀라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신의 책 곳곳에서 모든 자연 활동을 주관하는 단 한 존재, 유일신이 있을 것이라고, 한 유일신, 책 여러 곳의 신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 사람까지 모든 자연 활동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자연의 사다리 위에는 제일 꼭대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신이 있다. 그 위에 신이 있다. 신,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자연의 사다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붙박이 별, 항성이었죠. 항성, 또 행성, 움직이는 이곳 지구의 모든 운동을 주도한다라고 상상했어요. 또 무엇인가가 천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움직이는 이것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제1원인. 자연의 모든 운동의 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그것도 관념적인 설명을 듣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와, 이것도 온라인으로 듣고 있으니.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니 그나마 낫지요. 이전처럼 강의실에서 보고 그래봐요. 어디 내가 다른 것, 잠시 내 다른 생각 한눈 팔지도 못하고 정말 강의실에서 들었으면 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로 여러분을 강제하고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전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의 그 스파크를, 그 불꽃을 틔우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리스에 2500년 전의 사람들이,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길을 따라가는구나. 우리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생각의 길이, 또 생각의 방법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 또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런 철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했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힘들 것 같고 집중하기는 더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또 나름대로 알아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있을 줄 알아요. 또 강의를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책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책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철학, 즉 유럽과 미국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저서에 대한 주석이다. 플라톤이 해놓은 말에 대해서 이 서양의 철학자들, 데카르트나 칸트나 또 러셀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다 플라톤이 한 말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추가, 부연, 설명한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서양의 사상과 학문과
또 철학의 근간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글쎄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에 이 철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치스러운 어떤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벌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 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해 못할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 내가 한 주체로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윤리학. 식물적 영혼, 동물적 영혼, 이성적 영혼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인간은 자기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고 이용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상을 믿었어요. 첫 번째 형상, 식물의 형상은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삶. 두 번째 형상, 동물의 형상은 자유를 누리며 책임지는 시민의 삶이에요. 세 번째 형상은 연구하는 철학자의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형상이 모두 있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돈 잘 벌어서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친다. 이건 결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피트니스 열심히 하고 축구 많이 하고 이렇게 몸을 관리 잘했어요. 이건에만 열중하면 하는 것, 또는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공부만 하고 사는 어느 한쪽으로든지 편파적인 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용의 덕에 관해서도 중용, 절제. 우리가 너무 비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용기를 부려서도 안 돼요. 만용. 없는 것은 비겁이지만 지나친 용기는 만용이에요. 또 인색해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대범해야 됩니다. 돈에 관해서 너무 대범하지 못하면 인색한 것이 되고 또 너무 대범해서 잘 쓰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하고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만 행복하고 조화로운 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정도를 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에 대한 생각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고 사회가 없으면 사람은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정치적인 동물, 정치적인 존재. 아리스토텔레스 말합니다. 가정과 마을은 비교적 저급한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것, 즉 양식과 온기, 그리고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을 충족해 줄 수 있을 뿐이므로 인간 공동체의 최고 형태는 오직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가정이 아니라 국가를 최고의 형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나라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 이게 너무 많이 잘려서 제가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이걸요. 자, 볼까요? 자, 독재 정치, 군주 정치. 한 사람의 리더, 국가 원수를 수반하는 군주 정치가 있어요. 그 군주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 지배자가 왕이든지 총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주무는 독재 정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군주 정치가 있는데 그 안 좋은 형태가 독재 정치고요. 또 다른 형태의 훌륭한 형태가 귀족 정치라는 겁니다. 귀족 정치. 이 정치 형태들을 잘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훌륭한 정치 형태가 민주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정치도 나름대로 결점이 있는데요. 쉽게 천민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민정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돈 많이 퍼주고 세금 낮춰주면 백성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라가 어떤 힘을 갖출 수도 없고 또 외적에 대비할 수도 없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허. 그리고 이 여성상. 아하. 우리 여학생이 많은 우리들이 함께 읽기에는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남성성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또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철학에 관한 내용이고 또 어떤 부분이 그냥 이야기를 위한 내용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두 가지 한국어를 그리고 또 철학을 이 두 마리 토끼를 여러분 잡는 겁니다. 이 소피의 세계를 통해서 자 여기 헬레니즘 자 우리 이 헬레니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3대 철학자들 우리가 보았어요.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철학자들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 이제 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철학에 넘어가게 될 건데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서양의 학문이 갈라지고 시작되고
또 발달하고 갈라지고 분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제가 드리는 책들, 소피의 세계와 더불어서 윌 두란트의 철학 이야기, 그리고 황광우의 또 서양 철학 콘서트, 이 책들을 통해서 기본적이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 일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조금 더 접근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또 오늘 또 숙제로 나가는 거는, 오늘 이 소피의 세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리스토텔레스 부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간 플라톤 부분, 이렇게 해서 같이 보고 여러분 퀴즈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퀴즈.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었는가, 잘 이해했는가, 그런 차원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퀴즈는 즉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점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퀴즈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페이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쪽수도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읽고 또 더 상세히 찾아보면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 또 숙제, 퀴즈,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어가 안 돼서 그럼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챕터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퀴즈 해서 우리 화요일, 오늘 저녁에 퀴즈가 갈 거예요. 그럼 내일 풀고 수요일 아침까지 퀴즈를 내주시면, 제출해주면 좋겠고요. 퀴즈는 개인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 헬레니즘. 왜 헬렌이라고 그랬나?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나라는 스승의 영향 아래서 학문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제가 같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 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나 철학을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상식으로라도 이런 이 그리스 철학자, 헬레니즘 철학자들을 알아두는 게 여러분 상식에, 교양을 쌓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고 그리고 또 퀴즈도 잘 준비해서, 퀴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펴보아서 살펴보고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업이 마치는 대로 제가 바로 책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남은 시간 더 읽어보고 또 오후에도 더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